자, 명교육학 2부 교육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오버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한국교육사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까지. 그 다음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 교육의 특징, 관학과 서학, 그 다음에 과거제도. 조선시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학, 사학, 그 다음에 교육법규, 교육규범, 과거제도, 그 다음에 조선의 교육사상,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근대교육으로는 근대교육의 시작,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 제도, 특히 이제 가부교육에 있어가지고 학교 제도하고, 가부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교육입법 조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교육, 그래서 특징과 시기별 특징. 그래서 일제시대까지 이제 살펴보는 게 보통 이제 한국 교육사에 있어가지고 대체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것은 보통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교육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고려, 조선 보면은 관학과 사학, 그다음에 과거 제도, 일종의 이제 제도론 쪽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다 능력 시험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한국사 시간에 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육학에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요거죠. 조선의 이제 교육사상은 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교육 같은 경우에도 요 입국 조서 정도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일제시대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서양 교육사인데요. 그 동양 교육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교육학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서양 교육, 특히나 미국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동양 교육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배울 만한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강론으로 교육사에서는 이제 동양 교육사라고 하는 것이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주로 한국 교육사하고 서양 교육사를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고대 교육에 이제 여기 다 이제 그리스입니다. 고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의 교육, 그리고 나서 이제 제정 로마의 교육,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교육.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문예 부흥기의 인문주의 교육. 그래서 문예 부흥기, 르네상스를 얘기하죠. 르네상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종교개혁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어쨌든 문예 부흥기. 그래서 이걸 인문주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 교육으로 실학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신인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더 있겠죠? 미국하고 관련된 미국 교육사가 빠졌네요. 이건 이제 근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유럽, 근대 유럽의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다음번에 3부로 넘어가서 교육 철학 쪽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교육, 미국의 교육사를 포함한 미국의 교육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1980년대까지 재건주의 얘기를 하면 1980년대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철학 쪽에서 다루는 내용은 한 1930년대, 40년대 정도까지 다루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미국의 교육, 미국 교육사는 교육 과정론에서 또 다뤄요. 교육 과정론에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책의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까지 해서 이 교육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육사, 한국 교육사부터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삼국시대 이거예요. 관리의 양성, 전쟁에 대비한 군인의 육성. 여러분들 삼국 시대사를 공부하면 이제 제일 머리 아픈 게 그겁니다. 어느 시대 때 어디를 점령하고 어느 때 누가 점령하고 무령왕이 뭐 어떻게 하고 진흥왕이 어떻게 해서 순수비를 세우고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어디까지 어떻게 내려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군인 육성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접해 있었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조선 때 한나라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돼가지고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뭐 이렇게 연접이 되면서 그 중국이 이제 어쨌든 우리보다 선진 국가였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유교 중심의 중국식 학교 제도 뭐 관리 제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모방을 해가지고 또 사사성경 주로 이 중국의 이제 경전을 가져다가 교육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국시대에 있어가지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구려도 나오고 이 태학 여기 나오지만 이제 귀족 자녀 이거는 이제 공이 그렇습니다.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귀족 중심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고구려 태학이라든지 그런 귀족들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이제 성립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이 경당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의 특징이고 그래서 일반 서민자제도 입학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사적 요구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군대 모집해가지고 사회 열중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그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제일 먼저 가면 그런 거 시킵니다. 이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걸 시켜요. 앞으로 가 해가지고 왼발부터 오른발부터입니까 왼발부터입니까? 나도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왼발로 마치고 좌양좌 우양우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이제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이제 이 박사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그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유불선 융합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화랑도.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에 오면 국학이라고 하는 유학세상을 보급하고 관리 양성할 수 있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종의 귀족 출신의 자제들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유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독서 상품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인원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골, 진골, 육두품 뭐 이렇게 해서 계층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소수의 귀족들끼리 이제 관리를 갖다가 나눠 맡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관리들도 관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이 독서상품과를 통해서 관리의 이제 임용 순서를 갖다가 정하는. 그다음에 이제 발해, 주자감, 유교 경전 중심. 그다음에 여사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독특해요. 왕족의 여성 교육을 했다. 고려 시대에 유교 통일을 했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했죠. 불안정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시간에 고려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이 왕권이 그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왕건이 여러 이제 호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막 이러면서 왕위를 계속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애들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와중에서 어쨌든 그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유교와 그다음에 이제 시대 정비를 위한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광종 때 과거제도, 성종 때 교육조서를 발표했다. 그다음에 관악으로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서학당, 문신 관료 양성이 시급해서 동서학당을 설치를 했고 무인 통치기 이후에 이제 고려 중반을 넘어서 후기로 치닫는 그 시기에 이제 이 동서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정몽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완전 고려 말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제 오부학당이 세워져.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바로 뒤에 나오지만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향교도 있고 하지만은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12도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크게 융성을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관악의 국자감이 이제 부진을 하니까 12도 과거 중기와 일반 교양을 목적으로 이제 이 12도라고 하는 게 이제 창고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정일로로 국학 부흥에 힘을 기울여서 국학에 흡수되고 공양왕 3년에 배치돼요. 공양왕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거의 끝이잖아요. 1391년에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공양왕 1391년이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1392년에 사실은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예요. 1392년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때늦죠. 그다음에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만들어지고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래 과거제도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분적 제한은 두지 않아서 천면을 제외한 모든 일반 세면에도 자격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과거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예요. 이 응서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리 등용에 있어가지고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을 치르곤 했어도 실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관리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응서제였습니다. 그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크게 기능을 못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권문세족, 그렇죠? 여기 나오지만 여기 문벌을 형성해가지고 특권을 형성하고, 그래서 과거를 보고서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채택한 게 유일해. 천거제도. 가세가 미약해서 벼슬에 오르지 못하는 인물들을 갖다가 유일 천거를 해가지고, 이 음서제도에 말하자면 버금딸림 제도예요. 이쪽 문벌 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쟤는 재주는 있어. 과거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긴 해도 별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수하로 들어와라. 내가 키워줄게. 그거죠. 그래서 음서제도의 버금딸림이에요. 사실은 이 유일이라고 하는 게. 자, 조선의 교육, 뭐 성균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테니까 이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교육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고려 때의 이제 주요한 그 학자들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는 주로 이제 조선 쪽에 치우쳐 있고, 우리가 또 굳이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료도 빈약하고 하는 상황에서 연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그렇게 이제 사상사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다루지는 않고 있죠. 다루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성균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학으로 사부학당이라고 네 군데 사학입니다. 네 군데 중등교육의 교육기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 예속학교니까 일종의 국립학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향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고, 향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 기능도 있었지만, 이 사회교육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마을 향리를 갖다가 관장하는 일종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권력기관. 그래서 향교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양민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기관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조선의 사학, 요 사학. 그래서 서원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죠. 여기 보는 것처럼 도학이라고 해서, 이 도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 쪽에 나오는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특권 세력화하는 부작용을 낳아요. 저도 각 그 지역마다 특히 이제 영남 쪽과 호남 쪽, 이쪽
서울 인근에도 서원이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 서원들을 가서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일종의 위압감? 서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물론 이제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적이 뜸한 뭐 이런 곳에도 서원이 있지만, 서원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보면, 산, 중턱쯤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 서원이. 일종의 이제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액서원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탁 지어진 거. 그 누가 지었겠어요? 그 서원들을. 탁 멋있게. 그 지역에 있는, 양인들을 끌어다가 지었겠죠. 그래서, 뭐 서원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막 99칸짜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이제 구한말이라죠. 구한말에,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의 이제 탁 99칸짜리 집이 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야, 이러한 위세, 이러한 집안을 갖다가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기능과 목표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당이 있죠, 서당. 저는 이제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늘 전 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법규와 교육 규범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좀, 당시 유학자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글쎄, 일반 서민들한테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율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과거제도,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시, 복시, 뭐 전시, 뭐 이렇게 하고 한다. 그래서 선별제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세원 진사과가 있고,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그래서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우수한 이제를 관리로 등용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그런 논란 계속 있어왔잖아요. 사실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사신앙인.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죠.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뭐 구미호 한 6, 7년 전까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구미호하는데, 그래가지고 과거를 보러 시골로부터 올라오던 어떤 선비가 산에 이르러 불빛이 보이는 어떤 조그마한 초가집에 들어가서 변을 당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선비들이 보통 막 9수, 10수, 막 15수 막 이렇습니다. 자, 조선의 이제 교육 사상을 조금은 좀 상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려를 전복을 시키고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392년에 성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명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제 정당성을 부여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이제 모아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아사상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명나라에 대한 것으로부터 사실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성계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바로 이제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성리학자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유학자들이 바로 이제 교육 사상가이기도 해요. 권근 예전에 이성계, 세종대왕 뭐 이렇게 연간 태조, 그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세종 막 이렇게 할 때 많이 이제 나왔던 인물 가운데 이 권근이에요. 권근. 그래서 권근 같은 경우에는 일륜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륜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효, 충,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공, 근, 관, 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중요시했다. 자, 이겁니다. 수학 공부를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시험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서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 저서에 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뭐 다른 거보다도 이거예요. 권학사목. 학문을 갖다가 권하는데 권하는 학문이 바로 이 수학이에요. 수학을 강조하고. 자, 여기 이제 입학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도. 그래서 한국 시초의 시청각 교재가 바로 입학도설이다. 어쨌든 권근 그러면 여러분들 소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많아요. 앞서 있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몽주 같은 양반이 내세운 학문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한데 이제 여기서는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서 이제 권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사목, 뭐 도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황, 위기지학, 위기지학. 학문의 수단적 가치보다는 본질적 가치. 요걸 갖다가 추구하는 겁니다. 위기 그러니까는 위타가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바가 덕행임을 알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공부.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인, 타인을 얘기하죠. 보여주기 위한 바깥으로 관심을 돌려서 지위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공부를 갖다가 위인지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거경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의 정신과 태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존재를 상정하는데 그것이 천리이고 천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인간이 갖게 되는 정신과 태도가 바로 무엇이다?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걸 갖다 이제 우리 도덕윤리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죠. 머리가 막
아파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말로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게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한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뭐다? 경이에요. 그러니까 천리를 인정해. 하늘의 뜻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제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경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을 하고 자기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과 태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경이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도덕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옳은 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양을 쌓고, 그런 정신과 태도를 갖다가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그게 경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껴놓고, 욕심을 버리고, 존천리,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의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의 실천. 이게 나오죠? 수양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그런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리예요. 이치를 궁극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사물의 도리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여기에 일관하는 천리, 즉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경물치지예요. 물에 격해서 지자는 이제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 이르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이제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이치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바로 요 리가 이치입니다. 궁극적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 궁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이치를 터득해 함으로써 마침내 사물의 본질적인 이치를 터득하게 되고 마음의 이, 즉 성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육학 제가 이제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읽으면 몰라요. 독서 하잖아요. 한 번 읽어 몰라. 두 번 읽어. 세 번 읽어.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별다방에 딱 들러서 거기에서 서빙 보는 어떤 잘생긴 남자 혹은 매력적인 어떤 여성분을 딱 봤는데 갑자기 그렇지 맞아 이거야. 그래서 그냥 레귤러로 살 커피를 벤티로 딱 사가지고 원샷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궁리라고 하는 거예요. 궁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방법이 이제 독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궁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궁리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경물이고 그래서 치지 알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왕하고 이를 대별시키죠.
대부분 다 이제 생활과 윤리를 갖다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시험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윤리와 사상에 자주, 우리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완과 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서 보셨지만, 거경. 그러니까, 이완 같은 경우에는 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다뤘고요. 물론 이제, 이가 얘기하는 성을 갖다가 안 다룬 게 아닙니다. 주로 많이 경을 다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얘기들을 갖다가 풀어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도 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봤었던 것 같은데 천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성실한 마음과 노력. 참이요 거짓 없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하여 충실한 동시에 남에 대해서 정신을 다하는 것. 성실, 정성, 성.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는 것처럼 성실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성하고 통해요. 성실, 정성, 성의. 여기 성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한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륜과 오상의 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오륜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임금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부부가 유별하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오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10만 양명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통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 교육학방 등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도모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개혁방법인 경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특징이 돼요. 특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학교육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 보통 두 차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세 차례가 되죠. 임진왜랑 병인양요, 이제 정멸호란까지 해갖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임진왜란하고, 를 해서 외가 쳐들어온 것과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온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차례의 큰 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왕권이 실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임금은 도망가 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 남한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9번 바닥에 찢는 겁니다. 찢는 머리를 갖다가 고두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일을 겪다 보니까 왕이 이제 시시해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 같은 권위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격화된 것이 바로 이제 그 당쟁이에요. 임금을 갖다가 이제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렵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갖다가, 없애자, 제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제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이제 나오죠. 피페이즈 현실에 대한 자각과 사회개혁의 필요와 관심 때문에 그래서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청으로부터 양명학, 훈고학 등의 학문과 서양 문물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이게 한번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사람들한테 확실하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가질서의 확립을 하려는 일련의 사상 체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적, 실증적, 기념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해서 일반 생활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기 경제치용, 농업개혁, 이용생, 공업개혁, 실사구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파 조금 전에 이제 봤었던 것처럼 경제치용, 중흥주의, 제도교육, 제도개혁, 이용생, 중상주의,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공업, 중시, 그다음에 실사구시 학파, 사실에 입각한 고증학적인 학문 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학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균등과 개인차를 인정하고 능력에 의한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1392년에 성립을 하고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돼서 인조 때 병자호란하고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치러지는 시에 와중에 사실은 이 관리선발 체제도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되기도 하지만 조선도 일종의 이제 그 음서 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관리 임용의 그 임용의 이제 주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실에서는 특히나 이제 선조 때 동인과 이제 서인이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또 이제 남인 북인으로 또 나뉘고 또 서인은 또 노론소로 나뉘고 막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 있는 인재들이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 이후 학파를 이뤘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서울 출신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쇠약한 양관가 출신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갈급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공교육 강화, 그다음에 단계적인 학제 개편을 통해서 교육 과정의 개혁을 주장을 하고. 주체성 있는 역사 의식을 강조하고 실용적 실증 정신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교육 제도의 쇄신, 과거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조 이후에 그러니까 딱 1800년에 그 정조가 죽고 나서 말하자면 조선이 근대도 아닌 것이 중세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 사회를 그 단계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조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을 갖다 통치를 했는데, 근데 정조가 딱 죽자마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급격하게 쇠락,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교육사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기회의 개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등을 주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능력 차이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민족 지향적 교육의식. 그래서 화이일야. 중국 애들이나 사실은 이자라고 쓰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아서선을 갖다 척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스스로를 갖다가 이 오랑캐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화이일야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주의식 얘기를 하고 일련의 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약용, 정약전, 우리 이제 그 자산어보 같은 거. 예전에는 뭐 생각을 안 했죠. 우리 근해에 있는 물고기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 상세하게 그림과 함께 기록에 남기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이런, 국학연구라고 하시죠. 우리가 국학연구를 갖다가 꼭,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문헌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만 국학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다양한 사물, 현실 세계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발굴해내는 것도 국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실. 여기 나오죠. 생산, 실리, 시용. 직결시키는 교육. 실천윤리를 중시하고,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서의 강독과 문예기술이 연말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와 명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근데 사실, 정약용도 그렇고, 사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하게. 학교제도의 개혁. 그래서 교육의 합리화, 공교육의 강화, 초등교육의 강조. 그다음에 학교제도를 위계적으로 분화시키고 각 지역에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 자체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던 조선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학이라고. 유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귀족 학교였던 거예요. 귀족 학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실 어떠한 제도적인 것들이 구현되고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한 게 다 이제 의도성이 있는 거죠. 공교육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회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초등교육. 성원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중등교육기관. 일정 정도 해서 교육이 다 끝난 상황에서 유력자 밑으로 인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실학 사상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많이들 봤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은 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유형원, 이 사람에 있어서 이제 이 덕행인 능력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교육의 기획임 등. 그래서 서울과 지방으로 학교 제도를 이원화해서 중앙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 인재를 육성하자. 그래서 초등교육 의무교육으로, 중등교육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주장했고요. 공모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관리 선발을 일원화해서 학교의 관리 선발의 기능을 위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문제 타파. 서원교육을 비판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향약의 정적인 시행을 통한 사회교육과 기술교육. 그러니까 향약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사회교육과 기술교육 쪽으로 방점을 갖다가 좀 옮겨보자. 그 다음에 반개수록에서 사회개혁과 토지개혁을 주창하고 국가제도에서의 학제의 중요성을 서술했다. 반개수록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 성호이익, 인간평등 사상을 전제로 승리의 근검, 남녀유별.
얘기했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질성 있는 역사 의식을 강조했다. 과거제 개혁을 주장하고 민보사전과 산홍합일의 생활관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공이 이 과거제 개혁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과거제 낭인들이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했고, 공방법으로 일신 전공, 그래서 호문을 중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독지리, 의문점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의문점의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서독지리라고 하는 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글로 써보는 거죠, 글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취진 공부, 부단함과 학습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취지. 우리 아까 봤었죠. 지행하별의 정신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하는 교육을 바로 취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홍대용입니다. 실심, 실사, 실지에 입각한 무실력행. 도덕적이면서 실용적인 실천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도덕교육과 사물교육의 결합 속에서 학문의 용이 뒷받침되는 육예, 예악, 사어, 서수, 그 다음에 기술적 학문의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해야 된다. 교육기의 균등을 위한 교육제도를 제안을 했고, 의무교육 제도를 실천해야 된다. 초등교육. 그러니까 이거 많이 강조하죠.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은 상하의 계통적 관련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실력 권위로 진행시키고 관직에 등용해야 된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실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력. 초등교육 강조하고 실력 강조하고. 실력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입니다. 정말로 이제 이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정약용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책들은 알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하게, 성리하게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얘기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제 시작자로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수기와 위천하인을 통해서 사회적 자아실현, 위기지약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공부하는 것. 그래서 공부의 목적은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수행한다. 그래서 자기 수양에 의한 능력인이 되어야 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실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교육 내용 보면 덕행, 경술, 무예를 강조했어요. 덕행을 인간됨의 근거로 보고 경술과 문예보다 중요시했다. 자, 덕행, 육덕, 지, 성, 의, 충화, 육행, 효, 우, 목, 인, 임, 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경술은 십경, 자, 사서와 육경의 지식을 실제에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연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고 어쨌든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그 학문을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예는 육예에서 예악 사어를
제외한 서와 수를 강조했어요. 예, 아, 사, 어. 자, 활쏘기 말타기예요. 예, 아. 일반 서민들은 저런 거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서, 글씨, 수, 수리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학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국사와 우리나라 성현들의 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학론을 얘기하는데요. 성리학, 훈구학, 문장학, 과거학, 술수학 등의 당시의 학문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강조했어요. 분명히. 예. 그렇지만 고담 준론, 현실과 거리가 먼 여기 공리공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리공담. 이론과 말이 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하면서 이기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야 그건 너네들 얘기들이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의 자유와 훈독에 치중하는 훈구학, 미사 여부에 치중하는 문장학,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학의 폐단, 인재 등용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과거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그게 폐단이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현혹시키는 술수학, 도선의 비결, 정감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독서를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유학 교육에서 사용하던 천자문, 사략, 통감 저교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 천자문에 대해서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천자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터무니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과 맞지도 않고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 한자들을 갖다가 외워서 어디서 써먹느냐라고 하는 거고 사략, 통감자 전부 다 중국에서 나온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개혁안 보면 목민심서에 이제 흥학주의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예와 악을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이제 보면은 서와 수를 갖다가 이제 강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서를 통해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선상 한학자이고 선상 성리학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좀 드러나요. 육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한문 시간에 이제 배웠을 겁니다. 이제 뭐 상형이다, 뭐 지사다, 회의다, 뭐 형성이다, 이런 것들, 뭐 가차, 전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육서예요. 그 육서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어 있는지 그 6가지 형식과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폭넓은 교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한학자,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학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학당 시설을 정비하고 뭐 염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 뭐 형사가 투어를 해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리가 멀죠. 일반 서민들. 그래서 정약용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 정약용이라고 하는 양반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뽐내고 싶어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자기 학식을 갖다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쨌든 정약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을 좀 많이 언급을 해요.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식과 사고의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아기의 경험과 습관은 흰 비단에 물들이는 염색과 같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로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타브라 라사라는 얘기를 통해서 백지에 탁 가서 경험이 찍히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지식을 형성하고, 그래서 인간은 경험에 의한 지식, 실용성 있는 지식의 확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기초양기가 얘기했대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실 테지만 철학적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저 과정론에서도 보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아동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육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한자도 많고 외우기도 까다롭고 시험 문제를 내게 하는 여러 가지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 시험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최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식과 사고의 근간이라고 얘기했고, 이 염습이라고 하는 말, 로크가 얘기했던 따블라라사.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좀 연관성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교육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전제의 가치가 결정되면 교육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가 심화된다. 아, 우리들이 봤던 경험 중심 교육, 심인문주의 쪽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과 굉장히 많이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 천문, 지리, 의술 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양기는 조금 결이 이렇게 다르죠.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 한번 잘 유심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교육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기상의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 사회를 갖다가 우리 보통 이제 큰 한국 사회 흐름 속에서는 이제 근대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교육사에 있어가지고 근대 흐름은 1890년 정도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전후를 갖다가 바로 이제 근대 교육으로 잡아요. 그래서 교육기회의 보편화, 교육의 세속화, 다양한 교육론의 제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보교육을 통해서, 예전에 가보 경쟁이라고 그랬거든요. 1894년에 이제 신문제 폐지, 과거제도 폐지, 그러면서 이제 교육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수많은 서양 문물들이 그냥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 갑신정변, 막 이런 일련의 이모군란, 일련의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그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막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일본이 우리는 외놈이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친구들이 1876년에 몰려와갖고 강화도 조약을 갖다가 억지로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봤더니 과학, 실용적 지식.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해서 국민교육론, 유아교육론, 여성교육론, 실업, 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학교 특징, 사학이 크게 공헌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사회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고종이 1860년대 이제 그 왕이 되었는데, 제대로 된 그 국학, 국립교육제도라고 하는 게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학이 큰 공헌을 하고, 그래서 민족의식 고취와 항일 운동을 위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원산학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나라에 뜻 있는 분들이 만든 학교, 그러니까 사학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은 외국의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와서 만든 사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의 음악에 이제 공헌을 하게 되고, 교육의 기획인 등 민주화에 공헌을 하고, 근대적인 교육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학교의 관학은 외국어 교육, 실업교육, 교원 양성 교육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외국 그 열강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면서 그네들과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교원 양성, 어쨌든 국가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교육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갖다가 좀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근대학교의 정신, 여기 이제 동문학,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멜란드로프, 광해영, 미국의 알렌, 유경교육, 유경공원,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연무공원, 군사 기술을 도입해서 군관을 기르고자 하는 목적. 그다음에 가부계획계 학교제도, 이제 소학교, 중학교, 안성사범, 그 밖에 이제 학교들이 가부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계의 이제 근대학교 보면 아펜셀러, 배제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그러니까 1884년, 1884년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85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학문, 남녀평등사상, 실업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기 원산학교가 나오잖아요. 1883년에 정현석 과 이제 원산 덕업 문명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최초이고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일인데, 어쨌든 이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계 학교가 큰 영향을 끼쳐요. 그다음에 흥화학교, 그다음에 점진학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이제 휘문고등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덕성 같은 학교, 그런 학교들이 이제 다 요 1800년대 말 1900년 초 막 이때 만들어지는 학교들이에요. 자, 가부개혁, 여러분들 이제 가부개혁 다 아실 테니까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영향, 학무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전고국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네요. 자,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1895년에 성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부개혁의 영향으로 근대적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서를 공포를 하죠. 그래서 국가의 부강은 오로지 국민의 지식이 계명하는 데서 비롯되고, 지식의 계명은 교육의 선미에 따라 이룩되는 것이니 교육이야말로
국가 보존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교육부 조서를 반포를 하지요.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수용,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시학정신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육과정으로서 국사와 국문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교육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그 교육 제도, 교육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육사적 의의. 구교육과 신교육을 구분짓는 계기가 되고 교육을 국가 보존과 발전의 수단이자 사회 개조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였다. 외세적 목적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대한제국이 이제 그 성립되는 그 연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부국 강경을 갖다가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서구 열강들이 거쳐왔던 그 과정에 있어서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학제의 확립에 기여했고 삼육 여기 앞쪽에 이제 나오지만 덕육, 체육, 지육이죠. 지덕체, 지정행, 교육이 지향해야 할 전인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제 식민지 교육인데요. 가슴 아픈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어떤 근대화의 기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연간에 어쩌면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이제 겪었던 것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나오죠. 동아주의예요. 식민지니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조선인이었죠. 조선인들을 동화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관학을 육성하고 사학을 탄압하고 초등교육을 확충시키지만 고등교육은 배제하고, 그래서 일본의 언어, 도덕, 역사, 지리를 강제 주입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어, 도덕, 국사, 지리는 탄압을 하고, 문학, 법학, 의학을 장려하였지만 정치학, 경제학, 이학, 공학 등은 배제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식민지 정책에 무조건 복종하는 한국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우민화 정책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동아주의고 두 번째로는 우민화예요. 그래서 중등학교 설립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친일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했다.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한글의 교수학습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국을 일본의 병창기지로 만들고 한국인을 전쟁에 강제 동원하였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을 갖다 일본으로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갖다가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특징이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1차에는 무단 통치를 1919년 3.1 운동이 벌어지는 그 시점이 이제 무단 통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치기라고 하는 것은 억압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풀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행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이 문화 통치기 연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신문들, 문예 잡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또 많은 시와 소설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때.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신민화 교육기. 이때 이제 19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중일 전쟁이 터지고 그 연간이에요. 요 한국 시민화. 그래서 전쟁 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사용의 강제 사용, 신사참배, 일본식 이름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을 하고 한 25년, 한 30년 흐른 거 아니에요? 한 30년 흐르면서 사실은 이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따지면 30년이에요. 30년, 35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시민학이 1943년. 그래가지고 완전히 군사 목적에 합치되는 교육체제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 동원체제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는, 우리 나라 사람들도, 전쟁이 직접적으로, 끌고 가서, 전선에서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통감부라고 나와 있죠.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합방 때까지 교육정책을 펼치는데요. 우민화정책, 친일교육 강화, 그래서 보통학교령을 제정을 하고, 그러니까 소학교를 갖다 보통학교로 대칭을 하면서 수업 연한도 단축을 하고, 중등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일본어 교과를 부과하고,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을 통제하고, 교과서에 검인형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교육, 아까 이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선 교육령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면서 개정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하게 출발했던 것이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공고화되면서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강화가 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체제가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